책 읽기 36번입니다. 오늘 첫 번째죠. 지루하면 죽는다. 책입니다. 탈근대 혁명 실천론 35번입니다. 논문과 통찰력이 첫 번째 장의 제목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에 의한 탈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게 필자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죠. 여기에 여러 시리즈에서 논문과 저서를 읽는 내가 왜 이런 논문을 저서 읽냐면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논문과 통찰력, 블라인드네스 앤드 인사이트에서 폴드만이 지적한 건데 이 말을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혁명적으로 전이한 탈근대 시대가 되었는데 저자들이 근대 담론이란 그 탈근대 시대인데 근대 담론이란 눈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로운 시스템을 말하면서도 그 시스템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작가가 애써 읽어낸 탈근대 담론의 통찰력을 인사이트죠. 혼란스럽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뭘 중요한 게 있어서 내가 읽고 있는데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번 이 교수의 책 읽기로 읽는 지루하면 죽는다. 의 조나 레러도 근대 체제의 기반이었던 산문적 상상력을 포월하는 탈근대 핵심 담론의 상대 담론의 핵심 도구 시적 상상력의 힘을 내가 꼭 필요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 제목이 이 한글 제목은 지루하면 죽는다라고 약간 섹시하게 썼는데 사실은 영어 제목이 맞는 말이죠. 미스터리라고 정확하게 강조하거나 또 교육론도 좋았어요. 재미의 탈근대 교육론을 역설하고 있어요. 그 읽을만한 책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이론을 수필 쓰듯 두서없이 전달하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마치 필자 같은 해설자가 나타나서 정리해 주길 바라는 듯 하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나 레러의 지루하면 죽는다 같은 탈근대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담고 있지만 시스템을 찾을 수 없게 혼란스럽게 쓰인 글을 읽는 그걸 쭉 해왔으니까 그런 1차 독법의 사례. 첫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맨 처음에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그 내용을 볼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의 서문 같은 미스터리라는 지루함의 해독제 앞부분이에요. 그걸 자세히 읽어 나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책의 통찰력의 숨겨진 시스템을 저자래는 못 해줬으니까 대변하듯 정리해서 정리하도록 시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리해서 줘야 되는데 독자가 정리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루함이라는 미스터리라는 지루함의 해독제. 요 문장 하나를 자세히 읽어볼 거예요. 에드가 알란 포는 탐정 소설을 발명하며 인간의 마음을 낚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다.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포의 공식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이 공식을 좋아할까? 우리가 실종된 작가와 해결할 수 없는 범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스터리는 왜 심리적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걸까?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단지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 미스터리가 왜 심리적 가려움을 염증을 유발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데 그치지 말고, 응? 그건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근데 과학 실험실의 연구원처럼 공간 개념만 진리 탐구의 주요 요소인 것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 앞에 하필이면 왜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이라는 시간 개념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 왜 하필이면 지금 미스테리가 심리적 가려움을 왜 지금 연구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토록 이 공식을 좋아할까 하는 거 앞에도 언제부터를 넣어서
왜 이런 미스테리 공식에 집착하는지 그 심리 상태의 역사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미스테리라는 걸 처음부터 좋아했나? 언제부터 좋아했나? 왜 좋아하는 거지? 왜 지금 특히 좋아하는 거지?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독자들이 그게 궁금한 거고. 예를 들면 에드가 알란 포가 갑자기 아까 튀어나왔는데 탐정 소설의 아버지가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에드가 알란 포가 탐정 소설이나 SF 소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상징주의의 선도자가 된 건 그거는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 보들레르죠.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이 상징하듯 근대 세계관에 저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드가 알렌 포의 탐정 소설은 근대 세계관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심리를의 미스테리를 유발하는 탐정 소설 연구가 난 원래 탐정 소설 무지 좋아했는데 무균 진공의 실험실이 필요했던 뉴턴 물리였던 근대 과학을 포함하지 않은 초월한 양자역학보다 어떤 면에서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의 역사 현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는 인간의 역사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고요. 특히 인문학에서는. 지금까지 식을 줄 모르는 에드가 알렌 포의 탐정소설의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작가 조나 레너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이 책의 주제인 미스테리에 관한 역사의식, 히스토리컬 컨시어스니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미스터리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미스테리라는 주제가 왜 지금 특히 중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이게 뭐야? 이 책에서처럼 탐정소설들 미스테리에 씌울 줄 모르는 인기에 의문 없이 평성하는 일보다 선행돼야 된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의 역사의식을 이 책의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작가인 조라 레너라면 이 책을 쓰기 전에 연구했더라면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요. 훨씬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붙이면 그런데 어, 조나 레너가 안 했기에 지금 기자가 대신하여 그 역사적 의의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 이거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지. 즉, 일미 이게 뭐냐면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겠다고 나서면 결국 자신의 연구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 이 주제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인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10년 넘는 세월을 보낸 다음에 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무도 대신에 연구를 좋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한국의 인문학 연구자들이 이거는 많습니다. 최근에
인생이 귀하다면 응? 자신의 공부가 이 시대와 이 역사에 귀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게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 책도 응? 지금 이 시대에 이 연구가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실제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에는 외로도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 없이 것을 한다면 계속 되는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지?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걸 어떻게 계속해서 그냥 짐작으로 해요. 그렇죠? 이건 무슨 일을 하든 응? 삶을 이제 꼭 빌을 하고 그지? 자기 인생이 소중하면 왜 그걸 지금 해야 되는지 필요한 건지 그지? 왜 그 일을 지금 해야 하는지 응? 세상에 필요한 일인지 질문하는 것이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꼭 깊이 연구해야 할 그렇지 않다면 응? 인생을 낭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왜 필요한지 질문하지도 않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꼭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응?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후회를 안 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서부터 내 설명이에요. 미스테리라는 지루함의 해독제가 필요하니까 이 글이 나왔겠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랬어요? 그거는 한때 생각 없이 몰두하게 했던 근대의 기회, 그러니까 근대사회 발전론이죠. 그게 한병철이 피로사회라고 정의하듯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하고 좋았다고. 근데 지금은 죽고 싶을 정도의 독성이 있는 질환이 원천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해독제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미스터리는 지루함의 해석대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리 원고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에드가 알란 포의 탐정소설처럼 이게 이제 그 해석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스테리가 심리적 가려움증을 지금 유발하는 건 왜 그래요? 기후재앙의 해결책을 모르듯 이미 밝은대 시대가 되었는데 예? 아직도 근대 사회에 살아가는 난경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건 틀렸고 지금까지 하는 일 해봐 뭐 하냐고. 그러니까 AI나 로봇의 경험에서처럼 근대인의 삶이란 일상생활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뀐 탈근대 시대의 현실에서 성경소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스테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ATM 기계 앞에서 기계를 못 사용하는 노인은 뭐예요? 어? 미스테리 상황에 놓인 거죠. 조나 레논은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를 즐겁게 보게 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 상태라고 각주에서 단까지 설명합니다. 그런 사태는 다 아는 거예요.
폭력적인 드라마나 공포영화, 재난영화를 즐겨보는 게 영화관에 가면요. 언제나 걸려있는 게 공포영화, 재난영화죠. 특히 재난영화도 공포영화가 요새 재난영화 설득력이 힘드니까.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시카고 대학교 콜턴 스크리브너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암울한 작품을 즐겨보는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 유행한 기간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한다고 그래요. 어두운 미스터리에 노출되며 현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법을 연습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상의 트라우마는 우리 현실의 트라우마에 덜 잘 대처하도록 돕는 거죠. 어,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재앙 등에서처럼 공포나 재난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음, 기존에 근대 왜 그렇게 됐냐면 근대 지식인 사회가 해결할 길을 더는 잘 제공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내니까 꼭 그 저기 공포 영화에 그 살인자가 쫓아오는데 아무도 없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독서 시대의 탐정 소설처럼 영상 시대에는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이 글을 쓰는 현재 영국의 이거 아주 진짜 현실이에요. 영국의 멸종 반란의 이건 한 그룹이에요. 기후재앙에 대한 경고하는 그룹. 소속된 기후 활동가들은 초등학교를 찾아가 우리가 파멸할 것이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선언하는 거죠. 2021년 16, 25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설문조사에서 56%는 인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믿는다고 답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숨막힐 정도의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해를 돌 방황이 필요한데 너무 끔찍하니까 인류 대다수는 기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기후 비상사태라는 동물 같은 심리적 블랙홀은 주로 과학자 활동가 미디어 소수의 정치인 마음의 상처 입은 젊은들에게 나타날 뿐이다. 세계의 대다수는 블랙홀이 뭔지 모르거나 끝까지는 자장자리에 내려다보곤 재빨리 뒤로 물러난다. 지구 가열과 그 영향에 관한 세계 인식이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런 기후 메시지는 소용이 없다. 핵심 진리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바뀌어가는 시대 전환의 현실에서 미래는 물론 현재조차 잘 모르겠다는 미스테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갈 담론이 부재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무가내 깡패 같은 국제정의 행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각의 국가가 알아서 대처하죠. 뭐 서로 도와줄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뭐예요? 개개인도 스스로 알아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드가 알렌 포의 탐정소설 세계가 상징주의자들에게 그러했듯 응? 공포영화나 재단영화의 텍스트가 사실과 무관한 환상이 아니라 응? 현실과 연관된 상상의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벌어질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벌어지죠? 도파민. 조란 에러는 에드가 알란 포의 탐정 소설의 지속적인 인기로 미스테리의 현재 중요성을 소개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도파민이라는 개념을 동원을 합니다. 우선 읽어보면 본문의 내용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파민의 특징부터 살펴보자. 도파민은 섹스, 약물, 로큰롤의 화학물질이라는 별명답게 쾌락주의와 한데 뭉뚱그려 이야기될 때가 많다.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우리의 관심을 관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도파민이 우리가 세상을 살피고 가장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할 때 통용되는 신경물질이다. 즐겁다는 느낌은 내가 우리에게 저걸 보라고
이걸 눈에 담으라고 저기에 집중하라고 지시를 전달하는 도구다. 그러면 도파민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상이 뻔한 가능한 뻔한 정보는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는 재미 혹은 신경과학자들이 예측 오류라고 이름 붙인 재미다. 연구실의 과학자들은 보상 패턴, 레버를 눌러 간식을 받는 을 구축한 뒤 그것과 상관없이 불쑥 달콤한 초콜릿을 내미는 식으로 예측 오류를 유발을 하고 시끄러운 소리나 번쩍이는 불빛처럼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자극으로도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할 수 있다. 뇌세포가 뜻밖의 사건에 민감한 이유는 그것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영장류, 쥐, 심지어 소파리의 내부 기관에도 이와 똑같은 기발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전 좀 이런 생각이 비판적이에요. 다국적 제약회사 등 자본주의 세력의 압력 아래에서 의학, 생물학과 심리학 등 근대 과학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연구하면서 뇌, 생각, 마음이라는 공식에 집착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피고 가장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때 통용되는 신경 절달 물질인 도파민을 우리에게 이걸 보라고 저기를 보라고 이걸 눈에 담으라고 저기에 집중하라고 지시를 전달하는 도구라고 증언하며 도파민은 같다 이퀄 즐겁다는 느낌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실험하여 뇌에 적용하는 약품 연구에 집중을 해요. 제약회사들이 다 돈을 주는 거죠. 지원해주고 연구비를. 그러나 음, 뇌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즐겁다는 것의 등식은 뭐예요? 이거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도파민 약품 판매를 위해 사람을 영장류, 쥐, 예, 심지어 초파리로 취급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도파민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것,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는 재미, 신경과학자들이 예측오류라고 붙인 재미라는 과학적 등식을 인정하더라도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해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라서 뇌세포가 뜻밖이상에 민감하다는 현실을 이해하더라도 영장류, 쥐, 심지어는 초파의 내부 기관에도 이와 똑같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연구가 인간 뇌뿐만 아니라 심리에 적용할 없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실험실에 초파리, 쥐나 영장류 실험 대상 결과가 아무리 고무적이라도 항암 치료제를 응? 1, 2, 3상이라는 오랜 임상시험적 결과를 임상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못하면 실제 환자에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과학 실험의 결과라고 해서 인간이 복용할 약제의 기전으로 또는 심리 상태의 계단을 방법으로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동물 실험하는데 그걸 그대로 인간이 먹으라고? 공간적 차이만을 생각하는 근대 과학이 무시하는 시간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데리다의 차이 플러스 지연 개념을 고려하는 탈근대 과학 입장에서라면 뇌세포가 뜻밖의 사건에 민감한 이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회에 더 민감해진 이유를 깊게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간 차원 말고 시간 차원에서. 그래서 근대와 탈근대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분석이. 영장류 심지어는 초파리에게 중요하듯 인간의 육체라는 동물적 본능 차원에서 음,
도파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동물이죠. 경장류하고 뭐 쥐나 뭐 초파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자아성장기에 있는 청소년한테는 동물적 차원이 그런 대로 맞아요. 근데 성인 관객도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가 제공하는 성인 관객이 더 많아요. 그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에는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예상 가능한 뻔한 정보가 아니라 예측 오류의 미스터리한 느낌을 주는 재미에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예전과 달리 이건 동물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예전과 달리 세상 대부분을 잘 모르겠다는 미스터리한 느낌이 보편화한 거죠. 근대에서 살던 대로의 혁명적 전환이 벌어지는 우울과 불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요컨대 조나 레러가 미스터리의 인기에 특히 지금 주목하는 건 안경의 혼란스러운 사태에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차원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문화적인 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죠. 본능적이라면 도파민 하면 되잖아. 왜 계속 길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밑에서. 이와 같은 정신적 소프트웨어의 역사는 수백만 년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해묵은 코드를 새롭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냈다. 본능 넘어가는 거죠. 열량 높은 음식과 섹스뿐 아니라 발상과 서사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게 결정적 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가 됐건 에드가 알란 포의 탐정 소설이 됐건 간에 이 사람 되게 에드가 알란 포를 좋아해요. 이런 글은 도파민계를 계속 흥분시키고 이에 따라 원시적 보상이 없이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니까 설탕과 섹스가 없어도 되는 거죠.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은 자신이 지어낸 의미의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동물이다. 조나 레너도 예측 어려라는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는 재미에 레세프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빈감하게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이 해묵은 코드뿐만 아니라 즉 열량 높은 음식과 섹스뿐 아니라 발상과 서사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문화적 차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원시적 보장 없이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문장의 각주에서 이것이 자연 선택의 아이러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간 이상을 품더라도 금세 다시 설탕과 오르가즘의 문제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하고 문화적 차원보다 본능적 생리적 차원이 중요하다고 자기 부정을 함으로써 왜 이럴까? 이거는 문화적 차원에서 자신의 주제인 미스테리를 검토하는 작업에 노라레르가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미스테리 연구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본능보다, 그지? 문화적 접근이 더 중요해지는 게 인간 역사의 진보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시간 차원의 모호함이에요. 본능적인 거하고 원시적인 거하고 근대적인 거하고 두 개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조나 렌의 지루함에 죽는다 해서 담론의 시스템을 찾기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시간 차원이 모호해요. 예를 들어 육체, 물질 차원, 정신, 이념 차원, 감정, 정동 차원, 영성 차원도 필자 인간 경험 사단의 담론에 의하면 노란 에러가 강조하는 열량 높은 음식과 섹스, 즉 설탕과 오르가즘의 문제인 미스터리는 육체 차원에 속하죠. 응? 발상과 서사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감정 차원의 미스터리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심리나 마음 등 생각 차원이란 근대자의 내면을 발견하기 위한 근대 소설에서 찾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에서 근대 국가가 어? 근데 대중 대다수가 소설과 신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상상의 공동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는. 응? 조나 레러의 미스터리 담론이 문화적 차원에서 육체 자원으로 퇴행하는 걸 지적하는 더 큰 이유는 실수하기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A.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을 다루는 신문기사 4건. B. 에드가 알란 포의 탐정소설 100건. 이런 글은 도파민을 계속 흥분시키다는 조나 렐의 설명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틀렸냐면 A.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을 다루는 신문기사. 이건 뭐냐면 베네딕트 앤더슨에 의하면 근대 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 발상가 서사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B, 음? 에드가 알란 포의 탐정 소설은 다른 쪽 얘기예요. 식민 제국주의 유럽 문명을 폭무지라 비판한 T.S. 엘리엇과 아프리카 콩고가 가 아니라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이 어둠의 핵심이라 일갈한 조셉 콜라드 등 모더니즘 예술 운동의 현근대성의 대선배가 바로 에드가 알란 포예요. 가 프랑스 상징주의의 선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단편소설 도둑맞은 편지가 있는데 그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탈근대 사상사에서. 왜냐하면 탈근대 철학자 라크라칸과 데리다 사상의 주요 원천이 될 정도로 근대 국가를 이룬 담론 자체의 효용성에 근본적인 의무를 제기한 작품들이니까 에드가 알렌 포의 탐정소설이 탈근대 담론의 관점에서 미스터리를 보게 하는 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 썼지만 A하고 B는 완전히 다른 세상 쪽의 얘기예요. A는 근대적인 것, B는 탈근대적인 것. 그두 개를 완전히 혼란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에드가 알렌 포의 탈근대성은 뭐냐? 에드가 알렌 포의 탐정소설의 미스테리나 수수께끼가 탈근대적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번역된 롤랑 바르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크 데리다의 롤랑 바르트의 죽음들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한 언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그 언어가 단단하게 굳는 것이 그런 식으로 환원과 질책이 되어 하는 것이 감지되곤 했다. 그러면 나는 슬그머니 그 언어를 떠나 다른 언어를 찾았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횡단어의 너머란 최근 20년간 사람들이 말해왔듯 지시 대상이라는 거대한 곳, 역시 그 거대한 수수께끼일 것이다. 롤랑 바르트가 말한 강의에 롤랑 바르트의 그 유명한 그 콜레지 드 프랑스 거기에 초청되면 엄청난 지식이라고 인정받는 건데 그 초청 강연 제 첫 번째 강연의 내용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다 쪽으로 뿌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가 곧이라는 단어를 뭐에 썼냐면 지시 대상이라는 개념에 사용해요. 그게 롤랑바르트의 이 같은 횡단 너머에 있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고 자크 데리가가 규정을 합니다. 이 글의 원문이 1981년도에 발간되었으니까 적어도 1960년대부터 사람들에게 말해왔다고 자크 데리다가 말하는 거죠. 자크 데리의 이런 설명 바로 앞에 놀랑바를 때 이런 구절과 1대1 대응되도록 배치되어 우정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롤랑 바르트는 자크 데리다보다 여기까지가 다시 보시면 좀 헷갈릴까 봐 여기까지가 롤랑 바르트의 글이죠. 그리고 요 밑에는 자크 데리다의 말이고 따옴표가 있죠. 롤랑 바르트는 자크 데리다보다 더 친절해요. 한 언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그 언어가 단단하게 굳는 것이 그런 식으로 환원과 질책이 되어가는 것이 감지되곤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설명을 하자면, 자신이 그 탈근대적인 영토에 충분히 머물지 못하고, 어? 근대적인 언어 간섭에 자주 물들었다. 물들곤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 생물학이나 화학에서 물질의 기본 요소인 원자로 환원하는 작업, 이게 근대 학문의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으로 19세기 전반 이후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문학이나 어학도, 인문학도 이런 기준에 따라 학문을 연구했던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연구법이 유토피아적인 합으로 합일될 정도로 정과 반의 이분법으로 시스템화되면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준을 벗어나는 방향성에 대한 지책이 폭력적인 권력이 되기까지 하는 진전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롤랑 바르트가 반성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이 바로 이 근대적인 이런 거에 대한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거의 없는데 그거는 나한테 말하려면 질책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랑 싸움이 되니까. 근대적 언어 습관이 선언과 질책의 끔찍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그런 게 들면 그러면 슬그머니 그 언어를 떠나 다른 언어를 찾았고 다른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라고 롤랑 바르트가 쓴 롤랑 바르트처럼 팔근대 담론의 길을 가려고 시도했다고 고백을 해요. 앞뒤 두 얘기 그 롤랑 바르트 설명과 자크 데리 설명이 정말 치는 친구의 대화처럼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실제는 이 글에서 에로티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는데 롤랑 바르트의 글이 이미 죽어서 자크 데리다 애도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의 그것처럼 삶에서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연기에서 그 육체적 삶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었던 거죠. 내가 뭐 하다 실수하면 다시 다른 거 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근데 자크 데리다의 앞에 있던 글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의 그것처럼 죽은 안에 우리디체를 되찾기 위해 저승으로까지 내려간 오르페우스의 행적처럼 그 친구를 찾아서 내려간 것 같죠. 거꾸로죠.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의 글은 근대인에게 친숙한 원인 결과의 인과적 흐름을 거스르며 인과설이라는 고통의 질곡을 깨뜨리고 깨침에 도달하려는 어, 선불교 참선 명랑의 추구에서처럼 결과에서 원인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친 파도를 유발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니까 롤랑 바르트 글이 훨씬 뭐겠어요. 더 친절하게 독자 친화적이라고 느껴지겠죠, 당연히. 실제 세상의 정체성을 가진 물체인 지시 대상을 기호원으로 묘사하는 기표 기이분법에 기초한 소실의 기억의 바탕을 둔 구조주의는 근대 담론의 거의 마지막을 반영하고 할근대 담론을 시작한 기호 언어 시스템인데 유럽에서는 후기 구조주의라고 부르죠. 해체론이 을 부르는 해체론의 선구자 자크 데리다가 지시 대상이라는 대표 개념을 사용하여 근대 담론을 비판하는 거죠. 어? 그 지시 대상은 그거는 근대 담론인 거죠. 미스테리 바다라는 이미지 상징을 사용하듯 근대의 파도 치는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인 곳이란 단어를 지시 대상의 난견 상황에 그러니까 쭉 튀어나와 있는데 그건 근대 지시 대상인데 그거는 이제 양쪽에서 파도 맞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 대상이란 개념이 대표하는 근대 언어 시스템이 탈근대 시대가 되면서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고 1961년대부터 말해왔다고 자크 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얘기는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의 애도의 글이
바로 앞에 있던 롤랑 바르트의 인용과 1대1 대응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팔근대 담론의 동지였음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조나 레러가 미스테리 연구라는 사상 이념 사상 차원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도파민이 뭐예요? 육체 차원에 종속시킨다는 응? 근대과거 왜곡된 관점을 이론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탈근대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탈근대 글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 즉 근대 소설의 발상과 서설에 주려 발현한 미스터리의 힘이 있을 거고, 응? 그리고 또 하나는 탈근대 서사에서 찾을 수 있을 미스터리의 즐거움을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근대하고 탈근대를 막 섞어서 말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책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은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거죠. 미스테리 파도와 중독 현상. 홀드만의 눈몸과 깨달음의 분석처럼 도널이나 나신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대 정신을 충실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게 문제는 뭐냐면 혼란스럽지만 팔근대 담론의 미스테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기는 아는구나 이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필자가 이 책에 주목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그게 나와요. 도파민 계에는 묘한 특징이 있다. 우리의 뇌는 항상 문제 해결과 향후 예측을 시도하고 패턴을 만드는 기계지만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예측 오류, 즉 예상하지 못했던 보상과 특별한 뜻밖의 사실이다. 훌륭한 예술 작품은 전제를 설정한 뒤 미묘하게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 공개를 최대한 미루며 몰입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는 것. 바로 궁금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티븐 손더하임,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유명한 세계적인 뮤지컬 작곡자이자 기획자는 자신의 미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술 작품에는 뜻밖의 놀라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의 시선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나 관객의 눈을 붙드는 예측 오류는 미스테리가 선사하는 신경작용의 일부란 말이죠. 이야기가 잘 전달되면 미스테리는 관객의 놀라움보다 더 거대한, 그러니까 놀라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만 느낄 수 감정, 경이로움, 경외감, 경탄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을 선사한다는. 그러면 관객은 답을 찾는 걸 멈추고 결코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에 몰입하여 미스테리의 파도를 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수수께끼를 향한 즐거움이 있다. 거의 모든 동물은 어둠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의미를 찾아낸다. 조나 레러가 도파민에 주목하다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 예술작품의 뜻밖의 놀라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술에서처럼 관객의 눈을 붙드는 예측 오류는 그리고 미스테리가 선사하는 신경적인 일부라고 폄하하는 것은 기존 담론 시스템 자체에 혁명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시스템의 개선이나 개혁만으로 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근대 담론적 세계관에 종속된 예측 오류로 발생한 미스테리에 더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상황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오류 그런 미스테리 수준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잘 전달된다면 예측 오류의 국면에 집중하는 근대적 미스테리를 포함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초월하는 즉 포월하는 탈근대 시대의 미스테리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관객에게 놀라움보다 더 거대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경이로움, 경외감, 경탄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을 걸 선사하게 될 전망을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잘 전달이 될런지 그거는 검토하지 않아. 두 개를 구별을 뚜렷하게 못하니까 그래요. 이 두 개의 구별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근대 담론이 근대 담론 세계관이 정신 이념을 중심으로
육체 물질 차원을 과학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실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 차원을 극도로 억압하며 전근대 중세시대의 중심 사상이었던 영성 차원을 배제했다면 팔근대 담론 세계관의 특징은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을 중심으로 육체 물질 차원이 복권되는 정신 차원이라 설명하는 필자의 인간경험 4단계 담론에 따라 조란의 이 구조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예측 오류가 핵심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언제예요? 정신 차원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측 오류가 미스테리를 선사한다고 주로 강변하는 건 누구예요? 근대 담론의 세계관에서예요. 응? 그러나 영성 차원을 중심으로 하는 탈근대 담론에서는 당연히 미스터리가 왜요? 관객에게 놀라움보다 더 거대한 경이로움, 경외감, 경탄, 무엇이라 불러도 좋을 영성 차원의 감성. 즉, 그죠? 즉, 근대적 감정과 정서가 아닌 그보다 더 거대한 감성이 필요한 탈근대 정동의 원인이라고 불렸어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때 섞었어요, 지금도. 논리적 담론 진행을 방해하는 예측 오류를 근대적 세계관의 주축인 정신 차원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오류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수수께끼를 향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거는 최근 미스테리에 주목하는 이유에서처럼 팔근대 세계관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동물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만 갑자기 어둠 얘기를 해요. 인간은 그 안에서 위대한 의미를 찾아낸다고 말하면서 조나레라가 느닷없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신성과 합의를 하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육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아를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십자가 성령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처럼 생명과 죽음, 대낮의 밝음과 밤의 어둠의 이분법에 기초한 근대 자아에 국한한 정신 이념 차원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근대 다음날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육체 물질의 죽음을 환영하는 영성 차원의 어둠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근대 담론에서는 관객이 답을 찾는 걸 멈추고 결코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에 몰입하여 미스테리의 파도를 타기 시작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근대 담론에서 미스테리 추구하는 전혀 다른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애들은 답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성적 담론에 불편한 그지? 예측으로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근대 학문의 마음가짐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스테리라는 과제를 근대 자아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후 재앙 등에서처럼 최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근대 시대의 근대 담론의 난경 상황이라는 거 해결을 못하죠. 그러니까 공포나 재난 영화에서처럼 그죠? 미스테리 관계가 그게 결코 이해하지 못한 문제잖아요 말이에요. 그죠? 그런 문제니까 답을 찾는 걸 어떻게 해요? 없을 수밖에 없죠. 공포 영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근대 자아처럼 미스테리의 정답을 주체적으로 추구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겠어요? 미스테리라는 총체적인 상황의 파도를 타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함정 소설 읽기나 공포 영화나 재난 영화 보기 등이 한가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까지 가서 보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디 갈지 모르겠는 미스테리의 파도를 타는 상황이 이게 뭐야? 일상의 현실이기에 그지? 이게 일상의 현실이란 말이죠. 급격한에 상승하는 자살률이 상징하듯 불안증과 우울증이 보편화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심리학계가 최근 중독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예요. 미스테리 과제의 답인 범인만 찾게 되는 근대 탐정 소설의 고민은 에드가 알렌 포의 탐정 소설과 달리 아주 가벼운 과제였다는 게 뚜렷해졌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어요, 탐정 소설이. 지금 팔근대 시대에는 미스테리의 바다에서 파도를 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도파민 분출을 유도하는 알코올이나 마약, 섹스 등 일시적인 도피 방책에 의한 중독 현상이 만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전환의 불확실한 현실에 당황하는 대중의 갈 길을 선구적으로 나서서 찾아보려는 지식인 사회보다 만연한 중독 현상을 이용하려는 다국적 자본이 SNS, AI와 굿즈 등을 판매하는 관심 경제가 번성하는 거죠.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아동의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가장 과격한 대책인 듯 선전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 서문격인 미스테리라는 지루함의 해독제라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서 또 이 책의 이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간적 개념만 중시하고 있어요. 시대와 취향을 초월해 사랑받는 작품에는 가장 매혹적인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그 미스테리들을 해체할 것이다. 예술가, 미술사, 음악가, 미술가, 음악가, 작가, 교육자들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장 매혹적인 미스테리가 시대의 치아를 초월해 사랑받는 자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주장.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미스테리가 도파민이란 동물적이고 원시적 차원에서도 잘 작동했지만 뭐요? 발상과 서사라는 근대 담론의 차원에서도 중요했었고 이제 경이로움, 경외감, 강탄, 무엇이라 불러도 좋을 영성 차원의 파도가 핵심이 되는 팔근대 담론에서도 중요하다는 시대의 변천 과정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선언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은 여기까지 읽으려고 토론 준비를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읽겠습니다. 조란 에러가 논리적 추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예측 오류라는 근대적 미스터리 하고 관객에게 놀라움보다 더 거대한 경이로움, 경외감, 경탄 무엇이라 불러도 영성 차원의 정동을 경험하게 하여 예측 오류의 해결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미스터리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탈근대 미스터리를 구분하는 거죠. 두 개가 다르죠. 완전히 시대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이어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실망스럽게도 시대와 취향을 초월해 사랑받는 작품에는 가장 매혹적인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공간적 차이에 집중하는 근대 담론에서와 달리 팔근대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적 구분을 없던 걸로 해버리는 거죠. 무와 없던 걸로 해버려요. 시간적 구분을 한참 해놔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왜 지금 하는지 지루하면 죽는다 해서 담론의 체계를 찾을 수 없게끔 혼란스럽게 써버립니다. 왜 이럴까? 조나 레러가 21세기 탈근대 담론의 핵심 사상인 영성 차원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라는 역사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어떤 시대라는 것, 그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의식, 영성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영성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21세기 다른 책을 하나 보는데
21세기 학자간 영성 연구 분야에서 선도인물로 꼽히는 영성 연구가인 필립 셀트레이크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내 삶을 완성한 영성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 가 아주 입문서예요. 영성의 시대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영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뭐냐? 인간 존재의 전망, 인간 정신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갖게 하는 전망을 구체화한 생활 방식과 수행을 뜻하는 단어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란 말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인생의 의미와 행위에 관한 염원을 담고 있는 영성에 대한 매혹이 우리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는 거야. 이건 거의 뭐 그러니까 서구에서 전통 종교 집단이 감수하는 것과는 뚜렷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 서양에 가보면 교회가 도서관으로 바뀌고 뭐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뀌고 그래요. 20세기의 마지막 25년 동안 영성 개념은 기독교라는 기원, 나아가 종교한체를 훨씬 뛰어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 경험과 영적 수행에 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어쩌면 영성에 관한 건데 종교하고 무관하죠. 학문 분야죠. 학문 분야의 분야로서의 영성은 신학과 종교학을 넘어 사회과학, 심리학, 철학, 젠더 등의 분야에서 점점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걸도 비슷하죠. 내가 지금 쓰는 글도. 영성이라는 주제는 또한 보건의료와 간호, 상담과 심리치료, 사회사, 교육, 경영학, 예술, 스포츠 교육 같은 직업세계 훈련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영성 차원이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시대를 잘 안 말했는데 그거 뒤에서 말할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전망, 인간 정신 최대한의 잠재력을 갖기 위한 전망을 구체화한 생활 방식과 수행을 뜻하는 단어가 된 건 왜 그랬냐면 바로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탈근대 세계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 차원.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개념은 점점 확산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그 형식이 극도로 다양하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해졌다. 대체로 영성은 무엇이 인간의 존재의 중심이거나 중심이야 하며 어떻게 인간 정신이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데 가는 이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넘어서 더 있다는 거지. 영성은 인간이 최대의 삶을 영위하려면 순수한 물질적 형상 이상의 목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점. 응? 그래서 아주 야심찬 개념인 거예요. 그건 파편화보다 통합에 대해 본능적이거나 지성적이 않은 삶 대신 궁극적인 목적과 감각에 대해 즉각적인 행복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의미와 완성의 상태 및 그것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더 나아가서 윤리에 대한 형식적 접근의 한계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용한 영혼이기도 하다. 무엇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거나 중심이어야 하며 어떻게 인간 정신이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 데 대한 근대 담론과 다른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져서 그래요. 이게 옛날부터 알고 있던 건데 윤리랑 도덕이랑 이런 사상이랑 인생 목표가 다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영성은 인간이 최대의 삶을 영위하려면 순수한 물질적 향상 이상의 목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점. 그러니까 근대 사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체 플러스 영성의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이제 영성을 발견하니까 그러면 근대 세계관에서 목표했던 그게 뭐예요? 순수한 물질적 향상 이상의 목표. 그게 물질 향상이 전부였잖아. 근데 그 이상의 목표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최근에 기후재앙이 그러하듯 근대가 산업혁명 이후 너무 크게 성공했기에 인류가 물질적 향상에만 만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예측거리의 결함 절차 없애려는 근대 담론과 다른 현근대 담론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성의 네 가지 유형의 가운데 마지막은 예언적, 비판적 유형이라 불리는 것이다. 영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참여를 넘어 명백한 사회적 비판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 변혁을 순수한 정치적 과제가 아닌 영적 과제로 바라본다. 예언적 비판적 유형의 형성은 역사적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20세기가 되면서 뚜렷한 형식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는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급진적 변화의 시기였다. 많은 논평자가 근대성에서 탈근대성으로의 고통스러운 전환에 대해 언급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근대성은 18세기 초에 생겨나 19세기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로 공고해진 계몽주의 이후의 세계관을 가리킨다. 이것은 개인형으로 볼 때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고양시켰는데 이러한 자신감과 함께 질서 정연한 세계관, 진보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 전반적인 낙관주의 정신으로 나갔다. 20세기 초까지도 합리적으로 안정적인 세계에 대한 근저의 기여는 경고하고 난공불락으로 보였다. 서구 세계에서만 그래요. 동양이나 다른 식민지 피지배국은 아니죠. 그러나 급진적인 변화의 씨앗은 19세기 말부터 이미 존재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의 존재가 자연의 나머지 과정으로부터 더는 분리될 수 없다고 제안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저작은 사회라는 것이 고정관념에 도전했다. 심리학의 탄생, 특히 지금은 또 프로이드의 연구는 인간의 동기가 복잡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인간의 그 이성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후 20세기 동안 두 번의 처참한 세계대전, 세기 중반의 전체주의, 홀로코스트, 히로시마 원토, 원자핵 시대의 탄생은 기술은 유순하지만은 않으며 비인간성과 재앙적 파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근대 담론의 인간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예측 오류라는 문제를 미스테리라고 해결할 수 나설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필립 쉘트레이커가 인용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가 특히 중요한 건 프로이트가 꿈과 말실수를 통해 무의식의 존재를 입증함으로써 근대 자아를 해초하는 기초를 제공했고 셀프를 마르크스가 자본과 노동자의 계급이 공동체에 존재하고 근대 공동체에 존재한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근대 주체를 해체하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팔근대성이란 이전 시대의 단순한 해답과 낙관주의가 더는 불가능한 문화를 뜻하는 것. 20세기 말 과거의 고정된 사고와 행동 체계는 분열되었고 세상은 급격히 다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찬가지로 진보에 대한 서양 사회 가정도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은 점점 더 진실에 대한 과거의 규범을 의심하게 되었다. 급진적 다양성이 점점 더 인간의 토대로 드러났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것이 영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 네 가지 요소가 눈에 띈다. 첫째, 서구 국가들에서 종교제도가 눈에 띄게 쇠퇴했다. 전통적으로 권위 같은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의 상실로 인한 희생자인 셈이다. 그러면서 영성은 제도 종교와 대비해 내향적 권위 연천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둘째, 이전 시대 종교 간의 국가는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영성은 종교의 경계만이 아니라 종교와 그 밖의 모든 폭넓은 문화 경계까지도 넘나들고 있다. 셋째, 종교는 진정으로 세계화되었다. 북미와 유럽과 북미가 더는 유일한 권력자가 아니고 이슬람과 같이 이질적인 종교들이 점점 더 존재감을 갖게 됐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영성이 시대를 초월해 종교 안팎에서 동시대의 맥락에 쓰여지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위기에 응답하는 이론과 실천의 방법을 발전시켰다. 정치적으로 해방적인 연서, 다양한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죠. 주목할 만한 사례들인 거죠. 근대 세계관에 관해 점점 더 진실에 대한 과거의 규범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식민 제국주의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창하기 위한 유럽 문명을 황무지라고 정의한 T.S. 엘리엇과 아프리카 공고가 아니라
대영 제국 런던이 어드맥시를 비판한 초제 콜라르 등의 19세기 말 모더니즘 예술 운동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는 4.19 한국의 4.19 학생혁명, 프랑스 육파혁명, 미국의 베트남 반전운동 등 19세기에는 탈근대 혁명으로 이어졌어요. 영성이라는 개념이 가진 세 가지 특징과 함께 영성이 개인이나 집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관해 영성이란 무엇인가 해서 필립 셀드레이크가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영성은 삶의 순전히 실용적으로 접근한 것을 넘어 정체성과 의미에 대한 인간의 성찰적 탐구를 표현하는 것. 둘째, 영성은 인간이 온전한 삶이 자아 몰입을 넘어 더 큰 선과 타인에 대한 봉사의 감격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성이 우리가 신비의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창조성과 상상력을 해방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창조성과 상상력이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구죠. 근데 그걸 영성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삶에 순전히 실용적으로 접근하던 근대에서 어? 현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의 세계관이 요구하는 정체성과 의미에 대한 인간의 성찰적 탐구에는 근대 자아에 몰입하는 자아 몰입을 넘어서는 과정이 요구되는 거고 신성과 합이라는 길을 가는 영성이 그런 신비의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대 담론의 산문적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초월하여 창조성과 상상력을 해방하는 시적 상상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지역적 맥락에서 영성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더해주는 거예요. 첫째, 영성은 순수히 결과 지향적인 것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이미 보았듯이 의료에서는 의학과 치료 중심 모델 이상을 제공하며 그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죠. 교육에서는 통합적인 지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이 이미 분리된 생산 기술이나 직업상 기법을 습득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둘째 영성은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윤리가 지금은 단지 잘못된 행위 대신 올바른 행위를 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이 이끄는 윤리는 정체성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 형성과 미덕의 함양이 주요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필자가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한 시대라는 구조를 유튜브 채널 이교수 조건문학교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윤리적 판단에서도 더는 잘못된 행위 대신 올바른 행위를 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단편 소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뚜르게네프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나 보죠. 숨어있는 반란군의 위치를 아는 아들을 아버지가 처단하는 게 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투르게네프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근대 소설의 출발점, 대가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요. 이제는 숨겨둔 남편을 나치에게 거짓말하며 알려주는 아내의 처지를 비슷하게 거짓말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황윤리라는 우호해진 윤리관의 관점에서 옹호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측 오류만 해결하면 과학적 시스템의 완벽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근대적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와 올바른 행위를 구별하여 행위할 수 있다고 믿는 근대 이념이 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행위가 잘못된 행위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탈근대 시대에는 음,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윤리의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정체성의 문제는 좋은데, 영성 사상에 근거한 탈근대의 중요성에 지식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탈근대 담론이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필터 버블이라에 의한 정체성 정치가 보편화하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정도로 정치적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하여 얼마 전 같으면 전 세계가 규탄했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 네탄야후의 팔레스타인 유린 작전에 무심한 척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류 절멸로 이어질 전쟁 상황인데 무심해진 거죠. 3차 대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도 탈근대 담론의 구축이 기반이 될 영성사상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졌습니다. 퍼즐과 미스테리. 근데 이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답 없음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란 소제목 아래 루날 에러가 어? 탈근대 담론과 근대 담론적인 미스테리와 탈근대 담론적인 미스테리를 서로 다른 용어인 퍼즐과 미스테리라고 단것이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안 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정답이 없으므로 이건 퍼즐이 아니라 미스터리다. 관건은 빠진 정보를 보세요. 명확한 정답이 없으므로 이건 퍼즐이 아니라 미스터리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지? 근대적인 건 퍼즐이고 아닌 건 탈근대적인 미스터리라는 거죠. 관건은 빠진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안에 대처하는 것이다. 버튼에 따르면 미스테리는 증거가 끝나는 지점에서 분석이 시작된다. 안타깝게도 첩보기관들은 종종 미스테리를 퍼즐로 바꾸는 시도를 감행했다. 미스테리와 퍼즐을 구별하고 있죠, 지금. 헨리 제임스의 소설에 사자처럼 한계가 없는 고임 속에서 계속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려 든 것이다. 트레버트는 그들이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추적했던 작전을 예를 든다. 첩보기관은 사담 후세인의 은닉처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건 포즈를 푸는 장식이죠. 사실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거는 후세인의 복잡한 심리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거짓말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사담 후세인은 내란과 자기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종족이 복잡하죠, 이란은. 주변 지역의 위협 세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지도 않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고지고대로 해석한 첩보기관은 흐릿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자신만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소방차 사진을 보고 사담 후세인 화학무기가 잔뜩 실린 트럭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게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런데 조나 레러가 그 이전 어디에서도 명확한 정답이 없으면 퍼즐이고 있으면 퍼즐이고 없으면 미스테리라고 개념 정의를 한 바가 없어요. 여기서 느닷없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빠진 정보를 찾으면 예측 오류가 없는 명확한 정답이 되는 퍼즐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까지 피자가 말한 근대적 미스테리라. 그리고 예측 오류가 만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안에 대처하며 미스테리의 파도를 즐기는 건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근대적 미스테리라고. 그러니까 구별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근대와 탈근대 구분을 간과하던 조라레로도 어쩔 수 없이 시대 구분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만난 거예요. 뉴욕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 테러로 붕괴하는 등 6천 명인가 3천 명 많이 죽었죠. 동시다발적 공격이었던 2001년 9.11 사건 이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침공을 미국 정부가 결정하게 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근대적 퍼즐과 탈근대적 미스터리, 조랄레의 설명에 하면 퍼즐과 미스터리의 차이로 정보 당국의 우리 판단을 설명하는데 미국에서 이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결국 정부에서도 실수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실수였음을 뚜렷하게 이미 뚜렷해 있었단 말이죠. 개인적인 이거 경험이 있어요. 필자가 국제 창작 프로그램 IWP라고 그러죠. 인터내셔널 라이팅 프로그램의 한국 대표로 한 학기 가을 학기 동안 2000 이게 바로 9.11 때예요. 2001년이죠. 가을 학기 동안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 출입할 때 일인데 9.11 사건 직후 의무사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개 연설이었는데 거기에서 1968년 나 무슨 생각이 났냐면 68년 1월 21일 북한 1, 2사군 부대 특수요원회에 자행된 청와대 습경 사건 있었어요. 그 충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주민등록증 제도와 창조해비군 창설 등 안보를 극도로 중요시하는 정책에 집중하다가 독재적 경향에 흐른 사례를 인용했어요. 그 사람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자기가 목숨을 위협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송받았고 지금도 지금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 경제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되는 1960년대 압축 경제 성장이라는 눈부신 성취.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을 등한시했던 독재자라고 폄하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평가가 양가적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를 공격받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테러범의 출발지인 이슬람 중동 국가에 대한 도박 공격 충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설을 했어요. 연설 직후 로마 제국 이후 제국이 반성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 미국 정부가 이라크 공격을 진짜 공식화했어요. 그전엔 몰랐는데. 그래서 필자의 짧은 연설에 후폭풍이 길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연설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음, 음, 미국의 중동 전체 침략 정책을 더는 비판하지 않았어요. 난 정치학자가 아니니까. 소수의 모임에서 사담 후세인이 중동 평화 역할 유지를 그 사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중동에 그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의 제거 이후 이라크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중동의 정치적 경제 혼란이 극심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됐냐면 주제하다시피 이라크 정권의 붕괴로 이런 직접적 결과인지는 아직 학문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중동의 혼란 속에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아주 틀린 말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무슨 일이냐면 아이오와 대학에 친분을 맺은 아프리카 문학의 대가 피터 나자렛 교수가 탈식민주의 소설 수업의 내용에 관한 학생의 불만을 이유로 FBI의 총장실 면담을 요청받았어요. 여러 에디 나자레스 교수가 아이오와 지역 신문의 인터뷰에서 전말을 밝혔지만 필자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인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오와 대학교의 환영 파티에서 CIA 지역장이 필자에게 좌파를 여겨지던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 관한 정책 의견을 문의하고 다음날 아침에 귀국길에 워싱턴의 CIA 본부 방문을 권유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필자의 사연을 이렇게 처음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공적으로는 처음 하는 건데 CIA나 강적으로는 좀 했어요. FBI든 미국 정보기관의 한계가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첩보나 정보의 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근대 세계관 자체라는 걸 강조하고 계실 거예요. 그 아무리 정보가 있어도 더 안 보이는 거죠. 근대 세계관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수호 체제의 근대 국가 체제의 수호를 목표로 하는 정보기관이니까 임박한 이라크 침공 작전의 성공을 위해 예측 오류를 피하는 명확한 정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소방차 사진을 보고 사다무새
이내 화학무기가 잔뜩 실린 트럭을 착각했듯이 실제 순수한 권고를 테러 동조자 또는 심리 공모자의 발언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압박한 거죠. 없는 명확한 정답이라도 찾아내야 할 지경이었는데 이라크 침공 계획을 발표되기도 전인 시점에 필자의 중동 정책 불가로는 예측 오류를 미리 공표하는 셈이 되어버렸잖아요. 난 그걸 몰랐어요. 진짜로 침략할지는 준비는 이미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 정보대국이라도 예측 오류를 거부하며 명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근대 담론을 고수한다면 이제 8근대 시대에는 판단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빌미로 한국을 깡패처럼 압박하는 사례도 이와 비슷한 판단 실수 이미 증명될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대 담론의 판단 실수란 끔찍한 판단 실수의 역효과를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다레러가 근대적 퍼즐과 탈근대적 미스터리가 혁명적일 정도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적 퍼즐과 탄근대적 미스터리를 서로 다른 장으로 챕터로 구분하지 못하여 논지의 전개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라레너가 다음과 같이 인용하듯 미국 정부의 9.11 테러 사태에 관한 정책 판단의 한계를 이해하려 하면서 요새 최근에 이런 연구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계든 학자들이 탈근대 담론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CIA를 방문했으면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참여를 했겠죠. 이런 오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이제 아주 노골적이에요.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필립 테틀록과 바바라 멜러스에 따르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극적으로 개선할 방법, 너무 잘못 봤다는 걸 아는 거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실험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예측하는 일을 맡길 유명한 아마추어 예측가를 선별했다. 시험자는 사회 각층, 각계각층을 망라했다. 컴퓨터 과목에 이렇게 선생님도 있었고, 농구부 공무원, 수학 교수, 고급 문투 중인 영화 제작부도 있었다. 그들이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적극적으로 열린 사고를 지향하기 때문이었다. 헤들락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소신을 지켜야 하는 보물이 아니라 검증받아야 하는 가설을 가지고 자신의 소신이라는 것을 뭐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는 거죠. 헤들러과 멜러스는 이렇게 선발한 유명한 아마추어들과 예측 훈련을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시리아 내전부터 중동부터 미중 무역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의 전망을 예측하게 했고 이후 가장 흔한 인지 오류에 대해 가장 설명하는 등 그들의 예측에 대해 광범위한 피드백을 제시했다. 3년이 지나자 이 간단한 훈련은 놀라운 결과를 도출했다. 시험자들이 예견에 있어서 전문가나 컴퓨터 알고리즘보다 더 일관적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헤들록은 이 아마추어 시험가들을 슈퍼 예측가라고 표현했다. 슈퍼 예측가들은 숱한 대결에서 상대보다 35, 60%더 정확한 예측을 제시하며 어마어마한 승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정보를 제공받으면 CIA의 첩보 분석까지 앞질렀다. 슈퍼 예측가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테들록과 멜러스는 그들의 겸손한 태도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의견을 업데이트한다. 미래를 예측할 여지는 무궁무진하다는 거 알기에 예측을 두고 토론을 벌일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성을 가늠한다. 한계가 있는 퍼즐이 아닌 한계가 없는 게임을 하듯 접근하여 훨씬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다. 퍼즐이 아니라 미스테리로 한다는 거죠. 필립 테틀록과 바바라 멜러스 교수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선언하면서도 아마추어 피실험자들이 어떻게 3년의 간단한 훈련만으로 CIA 천법 분석가들을 앞지르는 어마어마한 승률을 기록하는 슈퍼 예측가가 될 수 있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됐다 이거지. 그들의 겸손한 태도가 어떤 심리 상태에 비롯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그들이 어떤 과제에서든지 퍼즐일 뿐이라며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오만한 근대 담론의 관점에서 예측 오류만을 문제 삼는 CIA 등 근대 전문가들과 달리 예측 오류가 빈번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미스터리 바다에서 헤엄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근대 담론을 저기 주도 학습한 아마추어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필립 테틀로카 바바라 멜로스 교수는 슈퍼 예측가들이 선출한 학습 과정의 의의를 자각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컴퓨터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농무부, 공무원, 수학교수, 고군분투 중인 영화 제작자 등 사회각계각층을 망라한 시험자들에게서 유명한 아마추어 예측가들을 선별했던 과정을 분석한다면 그들이 근대적 퍼즐이 아니라 탈근대적 미스테리에 관심을 가지는, 그지? 영적 차원을 수용하는 탈근대일이라는 게 판명되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 혁명적으로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할까요? 음, 혁명할 거 있으면 말하세요. 음, 어, 좀, 아직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괜찮아요. 그냥, 모두 다 해요. 뒤에 다 끝났으니까, 그죠? 네, 그냥, 그러면 이제 독자들도 준비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근대와 탈근대를 구분하는 그 핵심 기준이 이제 영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근데 아직 그 영성이 어떻게 그렇게 여기 미스터리와도 또 어떤 관련 있는지 제시된 건 없으니까, 뭐, 어떻게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갖고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뜻이겠죠, 그죠? 네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영성이 미스테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이, 이 영성이라는 것에 영성 차원의 관심이 관심이 가게 된 건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뭐냐면 영성은 예를 들면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뭐로 볼 수 있어요? 육체, 정신, 플러스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육체, 육체, 정신이 한 묶음이라면 물질 세계 에 속한 어? 현실에 그지? 현실의 한 물질 세계에 속한 그지? 부분이라면 영성은 응? 비물질 세계 그지? 즉 영혼, 영혼이 소울이죠. 응?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죠. 때는 영혼이라고 미안합니다. 영혼이라고 부르지만 어, 육체를 벗으면 즉 죽으면 응? 뭐가 돼요? 영이 된다면 영. 응? 음, 스피릿. 네. 나는 어, 사실을 어?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지? 어? 그러니까 요거 요거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이거는 내가 인간을 그랬지만, 인간을 생명체의 대표, 그거지? 자연 생명체의 대표로 사용하여 설명했지만, 다른 존재도, 그지? 다른 존재도 비슷하죠. 다른 모든 세상의 존재도, 어? 그게 뭐든 간에 뭐예요? 물질 세계 속에 물질 세계에 속한 거고, 그치? 비물질 세계, 에 속한 두 부분으로, 어,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응?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응? 세계관을 따라, 그러니까 물질주의 세계관, 그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러니까 영성은 없,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없다, 그치?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토로입니다. 그죠? 죽으면 그만이다,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까 영성 차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요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어? 인류 공동체가 이렇게, 이런 관심이, 이런 분야에, 이런 관심이 커진 건 뭐예요? 왜요? 왜? 물질주의적인 현실 세계관이 저는 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응? 더 쉽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어? 믿을 수 없어. 믿기 어렵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 여기다 돈이라고 했지만 돈 말고 다른 것도 줄 수 있죠? 권력도 그렇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또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물질 세계의 응? 성과물이니까 권력과 명예. 조금 복잡한 거지만 이건 누구나 하죠. 이건 뭐냐면 인원, 이건 뭐냐? 이건 근대 교육에서 양육에서 근대인이라면 누구나 목표로 하는 삶의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그지? 왜 가르쳐요? 왜? 그러니까 즉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니까. 열심히 살고. 그지? 즉 열심히 살고 아이들 키우니까. 그지? 이걸로 잘 되면 좋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계속 이걸 계속 이런 세계관이 잘 작동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예를 들어, 어디냐면, 1970, 80년대의 한국, 1990년대의 중국, 2000년대의 베트남 등 이게 어디예요? 어? 세계 곳곳에 지금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등 전근대 중세에서 근대화가 시작되어 한창인 상황이라면, 응? 그치? 어떻게 돼요? 응,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 이전에 너무 가난했으니까 아주 행복한 분위기.
이쪽에 국가가 분위기를 국가가 강원했습니다. 그 증상은 뭐로 나타나냐면 그 직후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격렬한 정치적 시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런 행복한 분위기가 끝나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땠냐면 최근에 네팔 등 아주 가난했던 나라들에서 어? 그래서 Z세대 청춘이 격렬하게 투쟁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뭐예요? 이는 이제 근대화 과정이 인류에게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지금 겪는 독수리 타법이에요. 그래서 이래요. 응?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하위. 이나 라는 현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서사, 거대 서사의 서사. 그러니까 뭐야? 대학교로 뛰어 결혼, 출산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근대 거대서사가 이제 종말을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한, 극심한 상황인 듯하지만 우리들의 전쟁애가 곧 따라올 선진국이라는 말이 됩니다. 응? 왜 내가 영적 얘기하면서 얘기를 계속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 발성된 상황임에도 우리는 아주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플러스 정신의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혼의 차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나는 역사의식의 관점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때라고 정리합니다. 근대의 발전 논리, 발전 서사가 끝나면서 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영혼, 즉 영성의 영혼이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근대 시대의 사상의 핵심을 영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는 거의 보편적인 이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하나만 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들자면 그건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이것들은 근데 물질 준비 증명의 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수론 기계, 이러한 수론 기계를 물질적인 물질적 현실의 차원에서 경쟁, 이런 추론기와 물질적 차원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대 교육이 바로 추론 교육이었기에 지금까지의 근대 교육이 앞으로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갈 길은 바로 이런 추론 기계에 의해 추론 기계에 의해 엄청나게 편해지겠죠. 이게 위협이 아니라 엄청나게 편해진 세상에서 영성 차원의 이런 상의력과 상상을 해만 이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기억하고 성공하고 하는 길에서도 영성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 중 하나가 데이비드 홉킨스의 성공은 단순히 적인 라는 책인데 바로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세계적인 대표적인 시장이 성공하는 이유가 영성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냥 영성이 아니라 영성의 수준 까지 하면 되겠죠?